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성 기자께서 펼쳐 오셨죠. 예, 각 정당이 후보 선출하고 선대위 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뭐 캠페인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당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나지를 않았죠.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 네.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가 이제 선대위를 떠났습니다. 대선 선대위에서 국민의힘 상황은 송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이 상황인데 이번 결정이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결국 사퇴까지 가게 된 이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충돌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가 최고위원하고 싸우면 대표 손해죠. 그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충돌을 했는데 이걸 후보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제 대표의 권위를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갖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는 이제 본인의 배우자다 보니까 좀 가급적 좀 전면으로 내놓지 않고 어떻게든 좀 넘겨보려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김정인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런 갈등까지 벌어진 거고요. 이게 결국 이준석과 뭐 조수진이 아니고 이준석, 김종인과 윤석열 이 안에 뭔가 이 대선 캠페인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은 역할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직접적인 원인은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그런 갈등이죠. 그러나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 개인과의 갈등도 누적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여러 건 이제 그거는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별로 그렇게 공석이든 사석이든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이 사람들도 그 이준석 대표를 뭐 그렇게 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만, 이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상당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저렇게 해결하는 건 또 대응 방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이준석 대표 자기 나름대로의 충격요법을 쓴다는 것이 이제 선대위에서 자기가 물러나는 이런 그 방법을 썼는데 뭐 굉장히 논란이 많겠죠.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자냐 이준석 대표 개인 지지자냐 이거에 따라서도 뭐 누구를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는 바로 지금 뭐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크게 보면 그 불만이지만 발단은 그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오랜 여러 가지의 그 누적된 결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윤핵관의 한 사람으로 이제 거론이 돼 왔던 장제원 의원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당 대표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하더라. 핵심 관계자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이제 공개에 이제 저격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만 생각하면서 이제 참겠다 이런 자제의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도 그동안 계속 골마져 있었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제원 의원 개인을 공격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권칠 장삼이냐, 뭐 장칠 권삼이냐,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의존을 많이 하는 두 의원인데. 네. 권영세 의원. 아닙니다. 권성동 권성동 의원. 의원이 더 세냐,
약간 속된 표현으로 네. 뭐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더 세냐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신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만 신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쪽에서 생각하는 좀 약간 개혁 보수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당신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당의 어떤 다선 의원들한테만 의존해서는 이번 대선 이길 수 없다 이런 노선 갈등도 있는 네. 겁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준석 대표의 접근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아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지 측근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측근이 있고 그 측근이 자기보다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나는 이 직을 버릴래라고 하면 세상에 자기 직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 뭐 무슨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직을 버리고 뭔가 돌아다녀가면서 자기 당의 후보를 공격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같은 이런 행동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본인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아니 그 측근을 없애라 뭐 이건 요구사항으로서 전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측근이라는 건 늘 있게 마련이고 다만 그 측근을 후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도 뭐 공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뭐 후보하고 그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재와 같은 식은 아마 당내든 네. 또는 당 외에서도 그 좀 중도적 입장이든 누구한테도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에서 촉발이 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저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윤 후보의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발언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계속 밖으로 돌았잖아요. 선거운동하고 뭐 강원도 갔다가 오늘은 이제 호남 갔다가 지금 돌아오죠. 네. 이렇게 되면 선대위에서 그 구체적인 알력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심지어는 요새 뭐 신문 방송 같은 것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고 해요. 후보로서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죠. 보고라는 거는 늘 약간의 그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더군다나 그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보단장의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항명성이거든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는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저는 후보나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는 이직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경솔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리더십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검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고 지금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또 상명하복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총장이나 뭐 부장검사가 이제 그만해! 그러면 딱 멈춥니다.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집단인데 정당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거에 무슨 삼김 시대나 총재가 절대적 어떤 리더십을 가졌지 지금은 대표가 뭐라고 해도 면전에서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들이받는 게 정당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당황하는 측면. 이 리더십, 정당에서 통하는 리더십으로 이제 얼마나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적인 언어 자체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일일 일건이라고 해서 어제 오늘 계속 뭔가 실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이 어법 자체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김정인 위원장한테 뭐 다 일임했다 그러는데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이걸 후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김정인 위원장 뭐 당신이 좀 알아서 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처럼 메시지가 비치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결국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비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이번 사태 수습을 맡긴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준석, 조수진 이 두 사람의 사태로 내용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선대회의에선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원회에서 각기 자기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갖다 경주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도 이제 들으신 대로 이른바 그 윤핵관을 향해서 임무 이외 기능에 주의하라, 한마디로 선을 넘지 말라는 이런 경고성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윤 후보의 자유주의 발언 논란이 이제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그 이끌고 있는 선대위 과연 이러한 점들이 수습이 잘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또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김정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약간 좀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권력이라는 거는 실제 권한을 가져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총선 때 공천권을 가져야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선 후보는 후보 중심인 겁니다. 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게 김정인 위원장이 무슨 정권 창출의 마법사가 아닙니다. 뭔가 좀 중도층을 잡아올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좀 달라진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인 거죠. 무슨 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경륜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국 윤석열 후보의 문제인 겁니다. 둘 다 사실 굉장히 좀 독선적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충돌이 좀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김정인 위원장이 여기서 이 정리를 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대위의 기강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 보면 일개 단장이라는 사람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말하는데 난 네 말 안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강이 다 무너졌고 자 그러면 그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또 그런 기강을 이제 흔드는 어떤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대처했는데 오늘 경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그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보여준다면 네. 그렇다면 그 앞에서 누가 앞으로 저런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차피 전권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자기가 오늘 경고한 대로 그 경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선대위 관계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어느 사람이 지금 그 선대위에서 쫓겨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네. 그거는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사태 핵심에 김건희 씨 대응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아내 선거 중에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서 또 당선이 되면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번 사태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뭐 또 이제 다른 후보들까지 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지 뭐 부인을 놓고서 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얘도 뭐 영부인이 사실은 그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뭐 노태우 정부 때나 아니면 뭐 김영삼 정부 때나 뭐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때가. 그러니까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제 뭐 꽤 많이 이렇게 내조라고 해서 그 선거운동에 동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는 적절한 시점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를 본인이 바꿔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와의 그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본인의 선거에 뭐 결정적 타격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비교가 되면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네, 실제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좀 떨어지고 있죠. 둘 다 떨어졌는데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더 낙폭이 큰 편이고요. 또 뭐 이제 그게 그 태도 유보,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쪽으로 빠져나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벌어졌어요, 차이가. 물론 오차범위 아직 이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이게 단기적이지만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배우자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다른 대선 후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다. 이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면 자칫하면 지지도가 좀 더 떨어지고 결국 두들겨 맞을 매는 다 맞고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가 이제 잇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 총공세에 이제 나선 상황입니다.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리고 대선 전에 특검 도입 가능성 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이 대장동은요, 사실 곳곳에 여러 가지의 그 일종의 쥐레라고 할까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설계자라는 거 외에는 사실 어떤 의혹도 그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아까 자기가 9박 11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방문을 같이 했던 그 사람도 자기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뭔가 곳곳에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 묻혀 있는 지뢰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치명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가능성은 잘 아시지만 최근에 와서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만 해도 특검은 시간 끌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서 특검을 계속 반대해 왔어요. 네. 9월, 10월까지. 그런 점을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뭐 말로는 뭐 특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특검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데 잘 아시다시피 특검은 한쪽만 찬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특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수사 중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꽤 그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잘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잘 알 수밖에 없는 정황 같은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지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를. 지금 합의해도 사실은 대선 전에 특검이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임명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면 자기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당당해야 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특검 좀 합의해라 이렇게 원내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대선 전에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지 꼭 51일 만인데요. 모처럼 손을 잡은 뒤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격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장 지금 뭐 할 일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사실은 좀 일찌감치 잡아 놓은 거라고 합니다. 연내에 봐야 되고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날짜가 오늘로 잡힌 건데 야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질 때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렇게 회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절묘하게 어떤 어떤 타임을 잘 맞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지방을 그동안 돌았는데 이재명 후보 손을 잡고 오늘 같이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민주당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과거의 대선 후보들처럼 아주 뜨겁지는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좀 뭐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 안의 분위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과 대비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그거야 뭐 말씀하셨네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획이 된 것으로 보고 어찌 보면 뭐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었던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경선에서 그 진 뒤에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전면에 나서지만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일종의 뭐 자가격리 해제 뭐 이런 거 정도의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천군만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남의 당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 당 사람이 그 집에 있다가 나온 이런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뭐 이미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의 지지층 결집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의 효과도 대단히 큰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뭐 그렇게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뭐 선대위가 양당에서 구성이 된 이후에 거의 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당의 대변인단을 보면요. 수십 명씩이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뭐 방송에 나와서도 또 각 당의 패널들이 공방을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양강 후보 무한 공방에 정치 불신이 커진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여야의 내후외환을 가지고 토론을 좀 했는데요. 좀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아주 강하게 비방하는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국민 유권자 보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비방전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성 기자님께서 방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내후외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부 갈등 속의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